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화학원 수업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단원이 2단원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대단원에서는 물질 세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원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요. 제목이 원자의 세계니까요. 그럼 이제 미시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요. 원소의 성질, 더 나아가서는 물질의 성질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게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대단원 2단원의 첫 번째 시간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스프링 노트는 36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58페이지를 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원은 원자의 구조에 대한데요. 사실 여러분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런 원자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자들을 어떻게 발견을 했는가, 어떤 실험을 통해 발견했는가, 이런 발견의 역사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의 이제 핵심 개념은 전자, 그 다음에 중성자, 양성자 이런 거고요. 학습 목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성질을 설명하고요. 원자를 원소 기호와 원자 번호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위 원소의 존재비를 이용하여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는 것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중에 제일 먼저 전자를 발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자의 발견에는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음극선은 이제 당시에 유행을 하던 이제 진공관이었는데요. 이 진공관 안에 매우 적은 양의 기체를 넣고 양 끝에 전극을 넣고 1만 볼트 정도로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빛 같은 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음극선이라고 하고, 이런 음극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진공관, 음극선이 발생하는 이런 진공관으로 실험을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이제 톰슨이란 과학자가 이런 진공관을 가지고 몇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진공관 안에 그 음극선관 안에 금속 판을 설치해 놓고요. 전압을 걸어줬대요. 그러니까 음극선의 진로에 이제 물체를 놓아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장애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게 음극선이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장애물이 있고 요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음극선이 직진을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극선이 지나가는 데다가 바람개비를 뒀어요.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막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음극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 이렇게 바람개비를 설치를 했더니 얘가 막 돌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음극선이 바람개비에 이렇게 부딪혀서 힘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작용했다. 그러면 힘이 작용했다는 건 음극선이 그냥 이렇게 형광등 불빛이나 태양빛과 같은 그냥 빛이 아니라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이구나 라고 하는 이제 어떤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음극선관에 전압을 걸고 자석을 가까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자기장을 형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기장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S극이 아래쪽으로 오게 자석을 갖다 냈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압을 걸어준다든가 이러면 휘더라는 거예요. 특히 어느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그럼 음극선이 플러스 쪽으로 휜다는 건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톰슨의 실험, 그러니까 톰슨은 음극선에 전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경로가 휜다든가 아니면 장애물을 뒀을 때 직진을 해서 그림자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바람개비를 설치했을 때 이렇게 돈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음극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빛이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톰슨은 요 마이너스 극으로 사용한 그 마이너스 전극으로 사용한 금속을 바꿔가면서 계속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꿔서 계속 했는데도 언제나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극선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질량을 가지고 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입자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입자는 모든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이다. 그래놓고선 그것을 전자라고 이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톰슨은 바로 이런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모든 원자는 전자라고 하는 구성 입자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돌턴의 원자 모형,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에서 원자 안에 마이너스라고 하고 있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다라는 걸 밝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원자 모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은 플러스 전하가 고루 퍼져 있는 공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박혀 있는 모형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도 이미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 안에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있기 때문에 원자의 바탕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건 거예요. 아직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발견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바탕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그 안에 플러스를 띠고 있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콕콕콕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니까요. 이렇게 전자가 발견되고 이제 변형된 원자 모형이 톰슨의 원자 모형이고 이게 뭐 푸딩형 모형 혹은 이제 건포도가 박혀 있는 이런 모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원자의 구성 입자 중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되었으며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는 무엇이냐? 바로 전자인 거죠. 그 다음에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전기장을 걸어주는 거죠.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어느 쪽으로 휘더라? 플러스 곡 쪽으로 휘더라.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걸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원자핵의 발견이고요. 원자핵의 발견은 러더포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밝혀내게 됐습니다.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러더포드는 매우 얇은 금박이요. 그러니까 2만 분의 1cm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기 때문에 원자가 굉장히 두꺼운 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원자가 이제 뭐 두세 층 정도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아주 매우 얇은 금속인 거죠. 거기에다가 초속 16,000km에 해당하는 알파 입자. 알파 입자는 이제 뭐냐면요. 헬륨의 원자핵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없는 헬륨의 원자핵이 알파 입자인데 얘를 이제 쏜 거예요. 아주 얇은 이렇게 얇게 점인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이렇게 되게 빠르게 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알파 입자가 얘를 그냥 통과할 것이냐,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만일에 톰슨의 모형이 맞다면, 그러니까 전자가 콕콕콕콕 박혀 있는 톰슨의 모형이 맞다면, 이게 지금 전자는 알파 입자에 비해서는 질량이 무지하게 조그맣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전자보단 알파 입자가 훨씬 질량이 커요. 그리고 질량이 큰 애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톰슨의 모형이 맞다면 원자 안에 박혀있는 전자가 알파 입자의 경로를 바꾸게 할 만큼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톰슨 원자 모형이 맞다면 알파 입자가 그냥 거의 그대로 그냥 이게 통과해서 이쪽 벽에 찍힐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알파 입자를 쏘는 겁니다. 금박 굉장히 얇게 점였고요. 알파 입자를 쏜 게 어떻게 되는지 이 바깥쪽에 스크린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알파 입자가 부딪히겠죠. 그거를 이제 흔적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그냥 거의 금박을 통과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적은 수의 알파 입자가 일부가 이렇게 곧바로 직진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막 찍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찍힌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 이렇게. 그러니까 직진을 하지 않고 뭔가 휘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일부는 뭐 8,000개 중에 1개 정도래요. 이런 애들은 거의 반대편으로 튕겨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주 큰 각도로.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톰슨의 모형이 맞다면 대부분이 그냥 전자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대부분이 직진할 건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큰 각도로 튕겨나오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라는 건데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휘지 않고 통과한다 라는 건 일단 뭐 알파 입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원자 안에. 그래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경로를 크게 벗어나서 거의 반대 방향으로 튕긴다라는 건 알파 입자 굉장히 센 게 들어갔는데 되튕겨져 나온다라는 건 알파 입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파 입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가 튕겨져 나온다? 아, 그러면 얘도 플러스를 띠고 있구나. 그래서 반발력 때문에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휘는데 8,000개 정도 중에 1개다. 그러면 원자 전체에 비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크기가 작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중심엔 크기가 매우 작고 또 플러스를 띠고 그 다음에 이 알파 입자는 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고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겁고 빠른 플러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밀도가 큰 알파 입자에 영향을 줄 정도니까 그래서 플러스를 띄면서도 질량이 몰려있는 이걸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밀도가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원자에 있는 코어다. 코어, 중심이다. 그래서 원자핵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더포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요. 원자 중심의 부피가 매우 작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아. 그 다음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인 원자핵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밝혀내면서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이 아니라 플러스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 그냥 배경으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가 중심에 이렇게 모여 있는 요거 핵이요. 그리고 바깥에 전자가 휙휙휙휙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러한 원자 모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뭐 전자 발견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코어 부분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는데요. 그 코어가 양성자. 그 다음에 원자 안에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양성자 발견 실험은 이제 사실 그 톰슨이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하기 전입니다. 전에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방정관에 수소를 넣고 전압을 가했더니 이번에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향하는 흐름을 관찰을 했고요. 그걸 양극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양극선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양극선의 정체가 뭐냐면요. 수소예요. 수소 중에 양성자 하나에 전자만 하나 있는 그런 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방정관 안에 넣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음극선이 이렇게 가겠죠. 음극선이 가는데 음극선이 전자랑 부딪혀요. 그래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의 원자 핵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플러스를 띠니까 얘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는 아이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극선이 수소의 원자 핵, 그리고 즉 중성자가 없는 수소의 원자 핵이니까요. 결국 양성자겠죠. 양성자임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요. 이제 러더포드는 여러 가지 러더포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헬륨의 원자핵이요. 수소보다 양성자는 2배인 거예요. 양성자는 2배. 그러니까 양성자가 수소보다 2개니까 질량이 2배여야 되는데 이상히 질량은 4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으면서도 질량이 있는 어떠한 입자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베릴륨 원자핵에다 알파 입자를 충돌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뭔가가 입자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그런 입자가 튀어나오는 걸 발견을 하고선 그것을 중성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까지 발견을 해서 전자, 그 다음에 원자핵, 그 다음에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러더포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무엇을 발견했죠? 원자핵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핵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죠. 그 다음에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서 원자핵 주변을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애는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빠른 속도로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을 발견하고 사실 더 나아가서 양성자, 전자, 중성자 이런 것보다 더 작은 입자, 이제 쿼크 이런 것도 발견을 했지만 그런 쿼크 자체가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이렇게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의 화학에서는 더 작은 입자를 다루지 않고 양성자, 전자, 원자핵, 중성자 이런 걸로 원자의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원자의 구조는 원자의 중심에는 핵이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핵 주변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가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 안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그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건데 사실 이 그림은 굉장히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원자핵을. 실제 원자핵은 원자 전체에 비해서 10,000분의 1, 10만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우리 교재에 보면 원자의 크기를 운동장으로 확대하면 그 안에 있는 원자핵은 2mm짜리 모래알 크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원자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그리고 그 작은 원자핵에 원자 전체의 질량이 다 몰려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어떤 물리적인 물리량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 원자는 중심의 원자핵과 전자로 바깥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놓는다면 양성자의 질량도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자의 질량은요. 그거에 비해서 1840분의 1밖에 안 돼요. 물론 전자는 질량을 가진 입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는 전자의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거의 무시합니다. 질량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의 무시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원자핵에는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의 전기량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는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쿨로. 그런데 전자는 걔랑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른 그런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을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자 안에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항상 중성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원자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보다 기호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일단 원자 번호가 있죠. 원자 번호란 원자를 구분하는 고유의 번호인데요. 이 원자가 수소인지 뭐 산소인지 어떤 종류의 원자인지는 결국 그 안에 양성자가 몇 개가 있느냐, 그리고 양성자가 몇 개가 있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요. 원자 번호는 바로 양성자의 수를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에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원자라면 양성자의 수하고 전자수가 같겠죠. 그것이 바로 원자 번호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탄소 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얘가 원자 번호 몇 번인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뭐 물론 다 알고 있지만요. 탄소는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니까 6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소는 양성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7번. 그 다음에 산소는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니까 8번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원자의 질량. 원자의 질량은 사실 전자 안에는 전자는 질량이 너무너무 작잖아요. 184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1840개 있어야 양성자 하나 정도의 질량인데 1840개의 전자가 들어있는 원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은 그냥 원자 핵에 있는 질량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에 의해서 원자의 질량이 결정되고요. 그런 질량을 나타내는 넘버를 바로 질량수라고 하고요. 질량수는 양성자에다 중성자를 합한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질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질량을 나타내는 넘버고요. 이것은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동위원소 때문에 나오게 된 거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중성자가 6개래요. 중성자가 6개인 탄소. 그럼 얘는 질량수가 얼마냐 했는데 질량수는 중성자 수 더하기 양성자 수죠. 그런데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에요. 즉 양성자가 6개. 그런데 중성자도 6개래요. 그럼 질량수 12. 그 다음에 7개인 탄소. 얘는 똑같이 탄소니까요. 양성자 여전히 6개입니다. 6개. 그런데 중성자가 7개래요. 그럼 질량수가 13짜리죠. 그러니까 탄소는 질량이 13짜리인 아이랑 12짜리인 아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를 어떻게 쓰냐? 원소 기호를 일단 씁니다. 뭐 예를 들어 탄소입니다. 그러면 왼쪽 아래에는 원자 번호를 씁니다. 그게 양성자 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씁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원소고요. 뭐 예를 들어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 그 다음에 얘는 중성자가 12개여가지고요. 질량수 23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요 오른쪽 위에 여기도 쓰는 게 있죠. 여기는 바로 전하량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중성의 원자. 그런데 뭐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으면 얘가 플러스를 띠는 입자. 그러니까 이온을 표시할 때, 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량 표시할 때요. 바로 오른쪽 위에다가 전하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원소기호, 질량수, 원자번호를 이용하여 원소를 표시해봐라 그랬습니다. 원자번호가 1번이고 질량수가 2래요. 그리고 수소래요. 그러면 원소기호 쓰고요. 원자번호 1, 질량수가 2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양성자가 6, 중성자가 7개래요. 그럼 이거 더하면 질량수 13. 탄소 원소기호 쓰고요. 양성자니까 6번. 그 다음에 질량수 1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17이래요. 17. 염소 질량수 35. 그 다음에 양성자 수가 9. 중성자가 10이니까 더하면 19. 그래서 질량수 19. 그 다음에 9번인 플로우린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제 참고로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지금 원자에게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있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전기를 띠고 있는 아이들끼리 그 조그만 데 몰려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원자에게 안정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원자 안에 이런 입자들을 모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붙들어 놓는 힘인데요. 예, 이런 강한 핵력은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이하의 거리에서는 전기적 반발력보다 100배나 강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데서는 플러스가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발력보다도 커서. 그런데 원자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양성자 사이의 거리가 이제 양성자가 많아지면 양성자 사이의 반발력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양성자끼리는 강한 핵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거리만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핵력이 반발력보다는 큰데 얘네들이 반발력 때문에 그 핵력이 작용하는 거리까지 가까워지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처럼 양성자가 하나인 애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양성자가 여러 개 있는 아이들은 그 양성자끼리를 묶어줄 수 있는 바로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성자가 바로 핵의 안정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강한 핵력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반발력 때문에 가까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중성자가 있으면 이 강한 핵력은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도 작용하고 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도 작용하고 얘네들 사이에도 작용을 하니까 이 중성자가 중간에 있으면서 얘네들을 단단히 결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성자의 개수도 많아집니다. 그래야지만 원자핵이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죠. 핵과 마이너스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성질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원자과 전자이다. 그래서 전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얘가 수소인지 나트륨인지 염소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 결국 양성자잖아요. 얘가 무엇이냐, 정체성을 결정짓는 거. 그러니까 원소들의 성질이 다른 이유는 바로 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그 원자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건 결국 양성자 수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나트륨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원자에서 양성자 수는 몇 개냐?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질량수 23에서 원자 번호를 뺀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아무것도 안 써있죠.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성자 수 11개, 전자수도 11개가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동위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 양성자 수는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예요. 같은 종류의 원자예요. 그런데 중성자 수가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질량수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요.
즉 얘의 정체성이 같은 거죠. 즉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면 똑같이 수소, 뭐 산소면 똑같이 산소입니다. 하지만 뭐가 다르냐? 질량만 달라요. 질량 같은 걸 물리적 성질이라 그러죠.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다른 것을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예, 교가 이제 우리 부교재에 나오는데 스프링 노트예요. 이 대표적인 동위 원소로 수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수소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1번 수소입니다. 원자 번호 다 1번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는 모두가 1인 거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 중성자 수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성자 수, 요 두 개를 합하면 질량수죠. 요거 더하면 질량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수소가 중성자가 없는 수소, 그러니까 질량수가 1짜리입니다. 근데 중수소는 질량수가 2예요. 그러니까 2배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울 중자 써가지고 중수소 이렇게 얘기하고, 중수소는 바로 중성자가 하나 있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삼중수소는 3배가 무거워요. 질량수가 3인 거죠. 질량수가 왜 3이냐? 중성자가 2개가 들어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지는 애를 바로 동위원소라고 얘기하고요. 얘네들 모두가 다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죠? 그러니까 전자수는 양성자수와 똑같이 1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앞단원에서 배운 바로 원자량이에요. 우리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자량이 평균 원자량인데, 그 평균 원자량은 바로 동위 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해서 평균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동위 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한다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교과서에 이제 우리 스프링 노트에도 나와 있는데요. 탄소가 있다고 칩시다. 탄소는 원자량이 질량수가 12짜리인 아이가 98.93% 있대요. 질량수가 10이면 원자량이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질량수가 13짜리, 그러니까 원자량이 13인 애는 1.07%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전체 100 중에 12짜리는 98.93이고, 그래서 12 곱하기 98.94, 그 다음에 13짜리는 1.07,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12.01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는 평균 원자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연계에서 염소에 안정한 동위원소는 34.97, 보통 이제 35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34.97이래요. 그것이 75.76%고 원자량이 36.97인 37짜리 CL이 24.24% 존재한대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100 중에 34.97짜리가 곱하기 75.76, 그 다음에 36.97짜리가 24.24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뭐 35.45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35짜리가 75%, 37짜리가 25%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뭐 35.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량을 구할 때요. 동위 원소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분자가 있다라면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 H2O의 분자량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H도 평균 원자량 1, 그 다음에 산소도 평균 원자량 16 해가지고 18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위원소가 서로 다르면요, 분자량이 서로 다른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문제에 어떤 애가 나오냐면, 수소가 1짜리랑 2짜리가 2개가 있고 산소는 16짜리가 있다라고 쳤을 때 분자량이 서로 다른 물분자가 몇 개가 가능한가, 어떤 게 가능할까, 이제 이겁니다. 이거 어떤 게 가능하겠어요? 수소는 이제 HHO,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드는데요. 수소가 둘 다 1짜리일 수가 있죠. 산소는 어차피 16이니까. 그렇게 해서 18짜리 분자량을 가진 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1짜리, 하나는 1짜리, 하나는 2짜리가 만나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19짜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짜리랑 16이 만나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20자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의 동위원소를 고려하면 이런 애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산소도 동위원소가 있을 수 있죠. 산소도 16자리랑 뭐 18자리가 있다. 이러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분자를 만들면, 분자량이 여럿인 걸 만들면 더 많은 물 분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동위원소는 뭐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 예, 동위원소는 같은 종류의 원자니까 양성자 수는 같아요. 하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애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자연에서 브로민의 안정한 동위원소는 79자리랑 81자리가 있대요. 그럼 분자량이 다른 아이 몇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거 어떤 거 가능할까요? 79자리가 만들어진 거 가능하겠죠. 그러면 네, 158 분자량을 가진 Br2가 있을 거고요. 79자리랑 81자리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60 분자량을 가진 아이가 생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81자리랑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62인 이런 아이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자량을 가진 아이가 생기겠다. 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자량을 측정을 할 때는 평균 원자량을 써요. 그래서 79랑 81을 평균 내서 평균 원자량, 그리고 평균 원자량을 더한 그런 걸 분자량, 평균 분자량을 쓰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한번 고려해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볼게요. 예, 2021년 고2 6월 전국연합에 있었던 건데요. 그림은 분자량에 따른 X2의 자연계 존재 비율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X2라고 하는 아이가 분자량이 2n 플러스 2짜리가 있고, 분자량이 2n짜리가 있고, 분자량이 2n 플러스 4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몇 가지며 존재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전에 Br2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얘 79짜리랑 81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자량이 다른 게 몇 가지가 생겼죠? 세 가지가 생겼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분자량이 서로 다른 애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원자량이 다른 아이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들을 한 반으로 나눠봅니다. 제일 큰 숫자, 분자량에서 제일 큰 숫자를 반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2n 플러스 4를 반으로 나누면 n 플러스 2죠. 그러니까 x는 일단 n 플러스 2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n 플러스 2짜리를 두 개 더하면 2n 플러스 4라는 분자량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애, 분자량 중에 제일 작은 애 2n, 얘도 반으로 나눠봐요. 그럼 n이 되겠죠. 그럼 n짜리 두 개가 합쳐지면 m2n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2는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 얘를 반으로 나눠서 n 플러스 1짜리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n짜리랑 n 플러스 2짜리가 만나면 2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량이 세 가지가, X2인데 분자량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원자량이 다른 아이 두 개가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확률인데요. 확률은 여러분 수학이니까 저보다 잘 압니다. 이렇게 만나서 생긴 아이가 전체 중에 얘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 중에 얘가 4분의 1이고요. 전체 중에 얘가 4분의 1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n하고 n 플러스 2짜리를 두 개를 뽑아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4개죠. 그러니까 4분의 확률 총 경우의 수 중에 얘는 한 개여야 돼요.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 중에 하나, 그러니까 n하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얘는 총 경우의 수가 4개 중인데 하나.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건 결국 4분의 2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확률이 나와야 된다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x는, n짜리 x는 2분의 1의 확률로 발견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n이 50%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음에 n 플러스 2도 이 세상에 50%의 확률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n을 뽑고 또 n을 뽑을 확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2n인 분자가 생길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2, 이 세상에 있는 x를 이렇게 2번 뽑아서 분자를 만드는데, 그 중에 n 플러스 2를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이걸 2번 뽑을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체 중에 4분의 1인 거예요. 4분의 1. 그러면 2n 플러스 2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전체 확률 2분의 1, n을 뽑았어요. n을 먼저 뽑고요. 그런 다음에 n 플러스 2를 뽑았어요. 그럼 2분의 1 확률 곱하기 n 플러스 2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와. n 플러스 2를 뽑고 그 다음으로 n을 뽑아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이런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순서.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2번 한 확률. 그래서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 비율이란 바로 n하고 n 플러스 2가 반반씩 있는 경우예요. 반반씩. 그래서 x2의 존재 확률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요. 얘네들이 4분의 1이면 어떤 걸 두 개 곱해야, 어떤 확률을 두 개 곱해야 4분의 1이 나올 것인가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두 개 곱하면 4분의 1일 테니까 그 중에 n인 자연계에 50%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2n의 분자량을 가진 아이가 9분의 1이 나왔다 라고 하면 9분의 1이라고 하는 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원자량을 가진 애는 전체 중에 3분의 1의 비율로 존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건 수학의 확률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량에 따라 x의 자연계 존재 비율로 옳은 거를 골라라 하면 2번을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산화구리에 대한 자료이다 했습니다. 산화구리는 구리랑 산소가 하나씩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구리와 산소의 원자 번호는 각각 29랑 8이래요. 29랑 8이래요. 그리고 지금 산소는 16자리랑 18자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산소는 동위원소가 16자리, 그 다음에 18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리는 동위원소가 A자리랑 B자리가 있는 겁니다. A자리랑 B자리가. 그랬을 때 A자리 구리에 16자리 산소가 있는데 요 분자 1몰 안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의 양 나누기 구리 비동위원소 18자리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의 양이 요 비율이 1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A 구리 16 산소에 있는 중성자의 개수랑 그 다음에 B, Cu 18 산소가 결합한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볼게요. 지금 산소를 한번 볼게요. 산소는 16자리가 18자리보다 중성자가 2개가 적어요. 그쵸? 중성자가 2개가 적어요. 그러니까 16자리의 중성자는 18자리보다 중성자가 2개가 작은데, 그러니까 2개 차이인 거죠. 그런데 A하고 B도 이제 차이가 있겠죠. 중성자 개수. 근데 그걸 더한 게 똑같대요. 그러면 A와 B도 2개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많아야 될까요? 16자리가 2개 적어요. 작다. 그런데 A를 더했더니 밑에 거랑 똑같아졌다. 즉 A가 B보다 2개 많다라는 거예요. 중성자의 개수는. 그래서 바로 중성자의 개수, 중성자의 수. 중성자의 수 한번 여기다 적어볼까요? 중성자의 수는 A 빼기 29잖아요. 그 다음에 B 빼기 29겠죠. 그런데 이 중성자가 A-29가
B-29보다 두 개가 많다는 겁니다. 즉 A-29는 B-29에다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A는 B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A가 얼마겠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A가 얼마겠느냐? 바로 어떻게 구하면 돼요? 평균 원자량이 나와 있죠. 평균 원자량은 존재 비율을 곱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63.6이라는 평균 원자량은 원자량 A짜리가 100분의 30이고 그 다음에 B짜리가 100분의 70이다. 이걸 계산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A가 바로 뭐죠? B 플러스 2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B 플러스 2 곱하기 요거 0.3이죠. 0.3 플러스 B 곱하기 0.7은 바로 63.6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뭐 한번 해볼까요? 0.3B 더하기 0.6은 6 플러스 0.7B는 63.6. 요거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0.3 더하기 0.7은 1이죠. B는 63. 그래서 B는 63이 나옵니다. B가 63이니까 A는 65죠. 그래서 A는 65. 그러니까 얘 65짜리가 30% 아니 A가 63이니까요. A가 65. 그 다음에 B짜리가 63. 이렇게 해서 평균이 63.6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표는 원자예요. 원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때 가하고 다는 베릴륨 또는 붕소래요. 그 다음에 기억은 양성자와 중성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중성자인지 양성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지금 가하고 다는 존재 비율이 20하고 80이에요. 더하면 100이에요. 그 다음 나는 100이에요. 그 얘기는 가하고 다가 동위원소라는 거죠. 가하고 다가 동위원소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서로 다른 둘 중에 이제 베릴륨하고 붕소 중에 누가 동위원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3개 중에 2개는 동위원소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예요. 그럼 봅시다.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원소거든요. 서로 이제 다른 원소예요. 다른 원소인데 숫자가 같네요. 이거 양성자일 수 있나요? 양성자일 수 없죠. 양성자가 같으면 같은 원소인데 가하고 나는 다른 원소니까 기억은 중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 수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중성자 빼기 질량수 빼기 중성자. 양성자 5개짜리예요. 그 다음에 얘는 질량수가 11이네요. 11. 그리고 얘는 동위원소니까 A는 양성자가 가가 5니까 얘도 5여야 되겠죠. 그래서 A는 지금 중성자니까 6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가 5인 아이가 붕소니까요. 나는 베릴륨이어야 돼요. 그래서 양성자가 4개짜리입니다. 중성자가 5개니까 바로 질량수는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서 골라라 했습니다. A 플러스 B는 15이다. A는 6이고 B는 9니까 15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붕소의 평균 원자량은 9냐 했는데 평균 원자량 구하는 법.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죠? 존재 비율. 질량수가 10짜리가 100 중에 20. 즉 5분의 1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11짜리가 5분의 4만큼 있네요. 그럼 계산하면 10.8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수분의 기억은 다가 나보다 크다 했는데 기억은 지금 중성자죠. 그리고 전자수라고 하는 건 얘 지금 원자니까 다 양성자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나부터 볼게요. 양성자수가 4인데 중성자수가 5네요. 그 다음에 다는 양성자수가
5네요. 그 다음에 양성자 수가 5, 그 다음에 중성자 수가 6. 그리고 누가 큰가요? 예, 나가 크죠. 나가 커요. 통분해면 20분의 25. 그 다음에 20분의 24. 그러니까 나가 큽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네요.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붕소의 동위원소와 플루오린에 대한 자료이다 했습니다. 붕소는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대요. 10짜리랑 11짜리랑 그 다음에 플루오린은 19짜리만 존재한다고 이제 하네요. 그럼 기억, 분자량이 다른 BF3는 몇 가지냐 하고 물어봤어요. BF3 어떤 게 가능할까요? 어차피 F는 한 가지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본 볼게요. BF3, F3는 한 가지예요. 그런데 B가 10짜리가 있을 수 있고 11짜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없죠. 그래서 두 가지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의 평균 원자량 우리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 얘 5분의 1, 얘 5분의 4 계산을 하면 10짜리가 5분의 1, 11짜리가 5분의 4 하니까 10.8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디귿번 보기. 5, 그러니까 11짜리 질량수 붕소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하고 그 다음에 10짜리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하고 그거를 비율로 계산해 보면 1보다 크냐 하고 물어보는데 이 사이 양성자수는요. 지금 붕소 원자 하나당 5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성자수를 다 계산을 해도 좋지만 결국 이거 같은 종류죠. 그러니까 양성자수는 결국 이 안에 붕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양성자수는 원자수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원자수가 같으면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는 똑같으니까요. 같은 종류의 원자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11짜리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분의 10짜리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물어보는 거고요. 원자수 물어보는 거 우리 원자량의 역수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11짜리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11분의 1. 그 다음에 10짜리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10분의 1. 이거 계산하면 10분의 11 나오죠. 그래서 1보다 크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단원이 내용은 안 어려워요. 우리 다 아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요. 숫자 노름을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좀 다양한 변형된 숫자들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